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영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높은 곳에 앉아있는 배준현입니다. 네, 생강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김남길 씨랑 목소리 비슷하게 좋은 김선생입니다. 야,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제 이제 김 PD님께서 야, 김초영 PD님이 랩을 잘하시더만. 랩을 막 정말 껴들지를 못했는데 껴들지를 제가 못했어. 어제는 소개를 미처 못 드렸는데 이분께서 박사학위 수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랩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제 철학적인 거로 딱 올라타면서 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렵게 가셔. 네. 네, 하여튼 근데 좀 하시다가 스스로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살짝 그치. 박수치고 막 원래 모드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약간 B급 유머의 끼를 감추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능 PD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네, 어제 권 PD님 잠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또 보통 아니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랬을 지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네. 오늘은 작정을 하고 아마 권 PD님이 랩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빠 생각은 2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네요. 바람직하죠. 우린 뭐 요런 사연 들어오면은 이불 속에서 이불 덮고 웃고 있거든요, 나는. 네. 왔다. 들어왔다. 앞으로 작가님 그냥 이런 사연이 오면 저한테 연락처 주고 끝내. 자, 그러면 29살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29 여자입니다. 직장 상사 남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2년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30인 남자친구는 건축 쪽에 일하는데 제대로 사귄 여자친구는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퇴근 후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980원짜리 과자 2개를 사려다가 마침 도착한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과자 좀 사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네 돈 주고 사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사귀면서 6대4로 남친이 밥 사면 후식은 제가 샀고 뭘 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좀 덜 쓰면 부족한 것을 물건으로 챙겨서 사줬는데 처음으로 사달라는 2,000원도 안 되는 과자에 그런 소리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에게 가방에서 지갑 꺼내기 귀찮아서 그래 라고 했더니 그래? 라며 사주더군요. 문제는 그 후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기분이 안 좋은 저에게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얘기를 하니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장난으로 안 들렸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네요. 근데 화와 분노와 실망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2,000원을 계좌이체해 주고 주말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생각도 나고요. 그때 저에게 어떡하니 집에 가 쉬어 라고 말하곤 회사 다른 여자와 썸 타는 것처럼 저는 낮에 뭐해요 저는 뭐해요 저녁 뭐 먹어요 저는 뭐 먹어요 하던 남친. 저에게 그 카톡이 딱 걸린 뒤에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그냥 끊질 못해서 한 거라고 하던 남친. 이 남자 저를 사랑하긴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외로움에 저를 만난 건가요? 네. 야, 어떻게 이거는 일반적인 사연입니까? 이건 좀 그렇게 일반적인 양상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면에서? 너무 액수가 작은가요? 엑소가 너무 작고 일단 액수가 너무 작은데? 그렇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2,000원짜리 과자를 안 사줬기 때문에 이 여자분께서 화를 내는 거냐? 그건 아니야. 아니지. 절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참고 눌러왔던 무언가가 뽕 터질 만한 계기일 뿐이야. 네. 하지만 그 계기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판단이 좀 힘드네요. 저는 그 계기를 여기 써놨다고 봅니다. 나 아플 때 집에 가서 푹 쉬어, 잘 자. 문자는 굉장히 따뜻하게 보냈을 거예요. 항상 서로 이렇게 따뜻한 문자와 카톡, 이모티콘 보내잖아. 그래 놓고 근데 하나도 근데 서로 이제 생경함도 없고 설레이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어떻게든 얘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권태로운 커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설레임 가득한 낯선 카톡을 외간 여자랑
하고 있던 게 걸렸어. 그게 은근히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던 게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고1 하나만이었을까? 아, 다른 많았지. 것도, 다른 것도 있을 여러 가능성이 가지 있을 좀 것 같아. 있죠. 네. 뭔가 이 남성분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좀 찌질한 행동인데, 그거를 오빠 좀 찌질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인 거야. 6대 4에서 표현됐다고 봅니다. 6대 4. 6대 4. 비율을 굳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 6대 4로 내가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5대 5인가? 아니야. 밥은 저기 샀으면 내가 차는 샀을 테니까 그걸 계산해보니 6대 4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지. 그렇다고 이걸 따질 정도가 되면 이 여자분은 그렇게 따진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분 같았으면 뭐 과자 사 이렇게 못했겠죠. 근데 따졌다는 거는 굉장히 그걸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걸 보면 남자분이 조금 계산적이거나 찌질하거나 이런 면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사달라는 2,000원도 안 되는 과자에 자기도 그거를 의식한 거야. 이 여자분이 내가 그런 걸로 얘 괜히 그러지 않아야겠다. 아 근데 뭐 사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안 했다잖아. 그쵸. 자기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자기가 뭘 남자친구에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없게 만든 원인도 그 남자야. 예를 들어 뭔가 평상시 데이트를 할 때 이런 걸 본 거야. 아웃백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 할인 카드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영화 티켓 끊을 때도 자기 통신사 어디야 뭐 이런 거 꼭꼭 확인해서 그렇지. 차곡차곡 챙기는 모습. 아 싫다. 네. 아 네. 싫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들어도 싫다. 아 자기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찌질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여자분이 좀 이상한가요? 꼰대인가요? 여자분이 막 그런 거를 챙기는 거는 좀 귀엽게 볼 여지가 좀 있을 텐데 남자분이 그런 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꼰대야. 남자는 꼰대인가? 아니 그게 왜냐하면 남자는 보통 여자친구 포인트를 다 적립해주지 그냥 그 자기 거 뭐 안 챙기지 왜 어차피 영화 쿠폰 우리 둘이 쓸 건데 뭐 여기 적립하지 뭐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밥은 사. 영화표도 사. 항상 사긴 사. 근데 보면 몇 프로 할인되냐 이런 거 겁나 집착하고. 쿠폰 잘라오고 종이 쿠폰. 야, 이런 모습을 쉽지 않다. 수차례 본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자분께서도 저런 걸로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하거나 책 잡힐 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따박따박 다 이렇게 맞춰 오셨던 거예요. 이런 분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우리 김생민의 영수증에 보내면 극찬을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렇지. 근데 아니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여자친구가 보기에 남자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별 경쟁한 적이 없어. 그런 게 좀 못 믿었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누나나 엄마처럼 잔소리를,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사주고 말지. 그래서 자기는 생색 안 내고 해줄 걸 다 해줬어. 근데 남자는 남자가 사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고, 사주면서 생색 다 내고, 근데 찌질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다 사주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가? 6대 4의 6대 4라면, 그치, 그 정도 비율이면. 남자가 6을 샀다는 거는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6을 사든지 뭐 그렇게 아, 했겠지. 그랬네. 그건 아니겠네. 이런 4대강 6m 같은 비밀인 거야. 근데 이분 어떤 사연이 쌓여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에 나타난 걸로만 표면적인 걸로만 봐도 이 남자분이 좀 별로예요. 뭐냐면 내가 가방 안에서 지갑 꺼내기 귀찮아서 그래라는 말을 굳이 정말 대처하기 좋은 핑계를 대줬잖아 여자가. 처음에 네가 좀 사. 라고 짜증을 확 냈는데 거기서 같이 화낼 수 있었거든. 뭐 이런 걸 화를 내? 아니면 뭐 왜 소리 질러 나한테? 뭐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내가 지갑이 가방 안에 있어서 꺼내기 귀찮아서 그래. 라고까지 한번 말을 해줬어.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또 사줬어. 근데 계속 꿍하게 분이 안 풀리죠. 아니 나는 지금 최대한 뭔가를 했는데 저걸 이렇게 가볍게 봤나?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그랬다. 이랬을 때 근데 이때는 진지해야 돼요. 이쯤 되면. 근데 쉽게 넘길라 그래. 장난했어 왜 그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 모자라는 남자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면을 하려고 그냥 쉽게 넘기는 성격이지 않았나. 자, 그러면 디테일이 모자란 이 남자분한테는 이건 보니까 오빠 생각이 아니라 빠따야. 그러네. 빠따감인데요? 생각해보니 빠따네. 네, 이런 분 디테일이 모자라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촘촘한 이런 분한테는 뭐 어떤 빠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고쳐져요. 네.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고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그러니까 개선되려면 굉장히 방법이 어려운 방법을 써야 돼. 이걸 얘가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얘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 걸 내가 알면서도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어느 정도는 설득하면서 이게 거슬리는 상대방 한 명만 굉장히 피곤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퉁쳐서 말했지만 소설도 쓰고 2년 만났다고 했잖아. 2달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 2년 동안 쌓인 것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네. 2년 정도 됐으면 그럴만해. 네. 여기서 근데 어떤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사연까지 보낸 걸 보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조금 기대해야지 남친의 디테일들을 잘 안 고쳐지는데. 그죠. 그냥 사연 보내신 분께서 아, 저 놈은 그런 놈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정나냐? 라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태도는 일단 빠따를 좀 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빠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장 위에 굴비를 딱 걸어놓고 네. 굴비 한 번 보고 밥 한 번 먹고 네. 굴비 한 번 보고 밥 한 번 먹고 자린고비 네. 마른 굴비 빠따 짭조름하겠네. 마른 굴비 어딜 때려야 되죠? 마른 굴비로 볼기짝 볼기짝. 네. 일단 하의를 탈의시키고 그렇게까지. 생살과 굴비를 마주쳤을 때 그 타격감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 3대 정도 때려드려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 내가 너무 그렇게 짭조름하게 굴면 안 된다 라는 깨닫지 않을까. 그래서 마른 굴비 하의 탈의 후 3회 빠따 드리고 싶습니다. 굴비를 그분한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굴비 드려야 돼. 왜? 이 양반은 또 저 굴비 날 때렸는데 받을 수 있을라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 아니, 그럴 땐 오히려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빠따를 맞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굴비를 내가 안 받으면은 내가 생기지도 않을 거 가지고 빠따까지 맞고 말이야 하면서 또 더 짜증내. 엇나갈 수 있어요. 또 짜증내. 우리가 여친한테. 사람이 엇나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아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마른 굴비 3회. 네. 저희가- 하의 탈의 꼭 해야 되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치로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댓글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네. 소개를 저희가 오랜만에 해드립니다. 배감독님과 김 선생의 분석력에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낸대요. 근데 배감독은 누님들이 계신가요? 어찌 여자들의 마음을 그리 잘 아시는가요? 있습니까? 장손입니다. 장손, 장남. 네. 남동생 일명 있네, 일명. 네. 저 감성은 도대체 영화를 많이 보면 생기는 건가요? 누님들이 저를 좀 좋아해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습득된 건 아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뭐 갈고 이래- 닦아서 예, 후천적으로 개발된 네. 감수성이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럽네요. 안구복진님, 오빠 생각 너무 좀 하트. 이게 저희 지난번에 오빠 생각만 특집 편성을 해가지고 본편으로 다뤘던 그 편인 거죠. 네. 네네.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하죠. 여기서 그래. 그렇게 그렇지. 폭발적이진 않았어. 그렇지. 그래도 뭐 하트가 한 4, 500개는 달리고 이래야 그렇지. 폭발적이라고 할 텐데 뭐 그냥 평상 수준에서 그렇죠. 뭐 달렸기 때문에 늘 달리는 정도 달렸다. 네, 저희가 그 대단한 공을 들이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네. 아, 가끔씩 아이템 떨어지면 한 번씩 해드리겠다. 그렇지. 이 정도로. 저도 아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처리하겠다. 넥서스에서 책 드리고 있는데 당첨 메일 드리니까 챙겨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DWIG에서 드리는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이것도 10권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영화 저수지 게임 N차 관람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봐주셔서 직접적으로 수사에까지 연결이 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수지 게임이 그래도 상영관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2주차에 들어서? 속도만 보자 그러면 공범자들보다는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영관을 계속 잡고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반응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폭탄 드리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이분은 술친구 한 박스. 그래요. 과자보다는 이런 거 먹으면 좋은 거 먹읍시다. 오늘의 오빠 생각 주인공에게 술친구 한 박스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굼벵이 파워의 시작.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소연 아버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 주시는 재무설계 서비스입니다. 뜻있는 파케에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선한 기업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네, 네. 어제부터 우리 광고 새로 들어오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아이스크림 크림. 네. 검색창에서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마유,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 시어버터와 호호바 오일을 첨가하고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이 지속되는 크림입니다. 아이들 얼굴에 특히 좋고 성인들도 다 쓰셔도 되고 용량이 되게 커요. 아, 네. 네. 믿고 자, 구매해 이거는 주시죠. 또 도와주시는 광고주님이시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해드려야죠. 네. 아이스크림 크림을 사셔가지고 그 후기를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비로 응? 메가박스 MX관 이야. 저기 또 싸드릴게요. 야. 처음 멋있다. 올려주시는 분한테. 그래요. 네. 이건 선착순이야, 선착순. 네. 나는 또 이럴 줄 알았네. 아이스크림 크림 사서 후기 써시는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크림을 드립니다. 뭐 이럴 그리고 줄 거기서 주라 그래.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사서 쓰신 후기 올려주신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선물해드려요. 소주 아이스바를 드려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메가박스 MX관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를 드릴게요. 좋아, 좋아. 좋습니다. 선착순, 선착순.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늘은 권 PD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MBC 파업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 북동쪽에 사는 이여름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여전히 오늘도 MBC PD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요. 어제 우리 이제 김 PD님께서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랩을 막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 PD님의 랩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권성민 PD님이 어떤 분이냐 잘 안 나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여러 군데를 뒤졌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딸딸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한번 소개를 드리면 MBC 예능 PD시고 2012년에 입사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연차가 조금 낮으시기 때문에 우리 뭐 김민식 PD님 이런 분들 이제 굉장히 오래 방송하셨지만 조연출을 주로 하셨었고 네. 아직 이제 뭐 방송 용어로 안 좋은 말입니다만 입봉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한 그건 아직 안 하셨. 네, 원래대로는 해야 되는 그죠. 시점인데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당 전보의 일상을 웹툰으로 그리셨다가 해고당하셨죠. 요걸로 이제 유명하실 텐데. 네, 그게 저희가 아는. 어지간한 PD들보다 날 수도 있어. 그래? 이거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네네, 2014년 5월이었습니다. 네, 5월 17일 엠빙신 PD입니다. 라는 글을 이제 올렸다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정직과 해고 이렇게 당하셨는데 결국 1, 2, 3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몸으로 겪어내신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 PD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먼저 인사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MBC에 입사하고 MBC의 추락을 계속 보고 있는 예능 PD 고소민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예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예능보다 권 PD님 자체가 좀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생활고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일하다 그만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쓸 신잡 같다 이거 무슨 이거. MBC의 무슨 이 정상화 이런 거는 이제 하시겠지. 그치 하시겠지. 우리는 근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해고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감 이외의 것들에 그렇지. 대한 네. 방송이군요. 표정이 안 좋아지지. 자, 그래서 딱히 답이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일단은 어떻게 해고가 되셨는지를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은 세월호
사건이었죠. 네.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에 벌어졌고 그때 예능이 다 섰거든요. 그 세월호 추모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놨던 예능들도 한 2주 정도 멈췄었고 전사가 다 그 당시 예능을 멈췄었는데 MBC가 가장 선두에서 가장 빨리 웃음을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MBC부터 이제 예능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정시 저는 사나밀려라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흔하지 않다는 그럼. 당신이었어? 네. 제가 흔치 않는 자리에 종종 있어요. 네. 사나밀려가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이 시골에 가서 네네. 네, 이제 뭐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유사 가족을 형성해서 그쵸, 그쵸. 네, 김민종 큰 형님으로 나오고 이한희 씨를 이한희 발굴한 프로그램이죠. 네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웃음 더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엔 좀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인데 이제 미국 시트콤에서 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 할 때마다 빠 이렇게 하는 그 기자님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배경음악으로. 그렇지. 네. 분명히 시골인데 사람이 없는데 웃는 소리가 나. 그 미국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효과음을 넣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건 자기적이니까 이제 제작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완제 바로 직전 단계에 저희가 최종 시사를 할 때 음향 스튜디오에서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향 스튜디오에 저쪽에 녹음 칸에 웃어주시는 분들을 모셔요. 그거 따로 있습니까? 네네네. 웃어주시는 분? 웃어주시는 분, 전문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저희 좀 불러주면 안 됩니까? 저도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괜찮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 시간 순으로 하면 한 4분의 1은 웃거든요. 저기 오늘 녹음 끝나고 요 두 분 채널만 따로 좀 주시겠어요? 소스 넘기는 거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시사를 하면서 웃음 채널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저희 따로 따는군요. 방송 직전에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웃는 거죠.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거기도 이제 사인에 맞춰서 여기는 웃어야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웃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단계에서 약간 내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약간 체감을 하거든요. 이게 되겠네요. 사인을 줘서 나오는 웃음이랑 진짜 빵 터지는 웃음이랑 약간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막을 쓰고 CG를 했는데 웃음이 좀 희마리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날 자책을 하면서 그런 게 있겠네. 회의 시간에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그 웃음이 이제 항상 싹 깔려 있는데 일단 그걸 다 뺐어요. 그 주에 방송에 나가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능을 내보내면서 웃음을 넣어서 내보내는 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웃음을 다 빼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여 혹시라도 이 예능을 보면서 누군가 불편하거나 이 사고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으면 이걸 걷어내거나 재편집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놨. 근데 뭐 시골 가서만 사실 농사 짓고 뭐 하는 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서 봤는데 그 주 따라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강아지 목욕시키고 근데 막 강아지가 막 나갈라 그러면서 뭐 살려줘 뭐 이런데 갑자기 막 아이고 철렁하면서 그래서 되게 많이 방송 나가기 전에 손을 되게 많이 보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할 만한 사람이 그 주에 예능 TV를 보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마음으로 하고 해서 계속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예능 PD들이 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 계속 엉망으로 나가고 MBC 계속 욕먹고 유가족들 오셔서 항의하시고 이러는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참담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런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왜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대나 코미디언 이야기를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대중 앞에 나가서 관객들 앞에 나가서 자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 그 괴리 비슷한 것들을 당시 예능 PD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되게 속상해하고 있다가 아까 사나밀려 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네, 한 달 뒤에 사나밀려가 폐지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그 폐지되기 직전표를 봤던 것 같은데. 네. 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 저 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 보도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MBC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됐는지를 좀 화가 나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좀 사과를 드려야겠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이걸 하면 난 분명히 얼만큼이든 방송을 못 만들게 될 텐데
MBC 예능 노동 강도가 정말 최고거든요. 네. 저희가 타사에서 오신 분들, 뭐 작가분들은 이제 여러 방송사를 다 작업을 하시니까 그쵸. 얘기를 들어봐도 모두가 다 한 입으로 MBC 예능 PD들이 노동 강도가 가장 심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 몫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니까. 예, 그 한 사람 몫을 이제 나머지 사람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폐지가 된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져도 피해볼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랑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왜 하필 오늘의 음악이었냐. 사실 좀 폼이 안 나는 사이트인데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유머 커뮤니티들이랑 뭐 이렇게 공론장 연구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오유가 상당히 확산율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가면 이렇게 빨리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퍼져라. 최대한 오유에 풀어놓을 테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퍼져라 싶어서 이제 새벽에 밤새 글을 써서 올리고 그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와가지고 한 새벽 4시쯤 올렸던 것 같은데 한 7시부터 이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그 7시라 하면 아침 7시. 네. 어디선가 이제 어떤 선배가 그걸 보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제 동기한테 큰일 났다.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첫 마디가 그거셨대요. 성민이 지그 집 돈 많지? 얘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집이 잘 사냐. 집이 잘 살면 내가 좀 덜 걱정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엄청. 잘 사십니까? 대학 고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좀 살아요.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난감할 뻔했는데. 그래야 예능인데. 그러죠. 이제 아픈 곳을 건드리셨네요. 다큐로 갔네요. 하여튼 그래서 뭐 1년에 좀 시끄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갔는데, 제가 느낀 분위기, 이제 그 뒤에 제가 인사위를 또 봤잖아요. 네. 해고 인사위를 봤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뭔가 인터뷰하고 뭐 외부 활동해서 징계 받으신 분들의 인사위랑 비교해봐도, 그 당시 제가 오유에 글을 올려서 들어갔던 인사위는, 여기 인사위원들도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예능 PD가 왜 입사 3년 차밖에 안 된 놈이,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인사위원회 들어갔는데 받은 첫 질문이, 술 먹고 썼습니까? 그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장장 질문 한 30분 정도 받고 나서 정직 6개월 이제 그때 처분을 받았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사실은 그 당시 MBC가 얼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는지를 저는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직 6개월은요, 저 2012년 170일 파업 때 김민식 PD님이 그 당시 직책이 뭐셨죠? 조합 편제 부위원장이. 편제 부위원장, 지금 편제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MBC 프리덤 뮤직비디오도 찍으시고, 뭐 사장실 앞에서 소금도 뿌리시고, 거의 170일 동안 온갖 그 파업 관련된 퍼포먼스를 다 하고 받은 게 6개월 정직이었어요. 형사소송도 그때 받았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글 한 번 올렸다고 정직 6개월 줬으니까 그 당시 MBC 상황이 뭐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포괄적으로 빈틈 하나도 없이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 6개월 그냥 6개월 쭉 보내고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끝나고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까 이제 수원으로 출근을 해라. 그래서 수원에 뭐가 있습니까? 수원에 경인지사 수원총국이라는 이제 원래 이제 경인지사는요 보도국에서 MBC가 이제 저희가 서울이 있고 그다음 지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도국에서 수도권 뉴스까지는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기자가 좀 빨리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사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2년 파업을 거치면서 유배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지방으로 다 보내놓고 그 지방으로 보내는 것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디로 보낼 것인가? 뭐 의정부도 있고 성남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인천도 있고 뭐 이렇게 경기도에 이제 곳곳에 그 지사들이 있는데 어디로 보낼 것인가? 보니까 인트라넷에 등록돼 있는 주소에서 제일 먼 곳으로 보낸대요. 그러겠네. 지도상으로. 그치. 그래서 그 어느 선배가 원래 주소지가 서울 저쪽 어디였는데 최근에 뭐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하셨었는데 그걸 인터넷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로 발령이 나서 집 앞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고. 그랬구나.
참 정말 꼼꼼하네. 치졸하게 치밀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천 사는 사람들은 성남 발령 내고 성남 사는 사람들은 인천 발령 내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 불편하게 지내라는 걸 너무 티나게 그냥 대놓고 하는 거군요. 어떻게 하면 얘네를 좀 더 짜증나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인천에 저희도 지국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로만 한 6개월 정도. 그 유배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아침마다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멀고 힘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임무가 있어서 가는 건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치. 자기 반성을 하라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도로 위에서 생각해봐라. 네. 근데 막 가는 길 지하철에서 낙곰수 계속 듣고 막 이러면 욕효과 나는 거잖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도 집이 원래 이제 신촌에 살고 있는데 신촌에서 수원 천국으로 가려면 일단 신촌에서 홍대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세요. 홍대 입구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가세요.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수원역에 가세요. 수원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수원 천국이 있는 이제 역에 내려서 가면 9시까지 출근하려면 보통 이제 아침 한 6시 반쯤 나와서 가고 거기는 뭐 일이 없으니까 6시면 딱 퇴근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한 9시쯤 되는데 그래도 예능에서 퇴근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퇴근하고 그러네. 굉장히 몸 상태는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삶이 윤택해지는 네, 아까 뭐 저기 신청교육 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네, 결과적으로 이 임원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했던 것들도 저희는 다 잘 써먹고 있었던 후시절이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샌드위치도 잘 만들게 그러니까 되고 막. 이분들이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일을 해봤으면 지금 이게 벌인지 혜택인지를 알고 괴롭혔을 텐데. 그렇지. 어릴 때 혼날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제발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가. 예. 이러면서 짐 싸서 나가잖아. 그런 것 같은 거. 물론 그 인사 조치는 다 잘못된 겁니다만 그 인사 조치 잘못된 인사 조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니 네, 잘못된 인사 조치라도 일단 여기서 최대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복수가 되지 않는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가면 수원총국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그 기자들이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사였는데 거기다 PD, 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놨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진짜 할 게 없겠네요. 진짜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경영 수지를 좀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명목 하에 부당정보지 유배지였던 경인지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지역 축제들을 유치하면서 돈을 벌게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막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MBC에 입사해서 본 PD 기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PD라는 분들은요. 방송 만드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인간관계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꼭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꼭,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해서 사실은 방송 만드는 것만 벌써 몇 년씩 해온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이제 뭘 시키냐면 관공서를 다니면서 영업을 따와라.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 왕갈비 축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 춘천 가평까지도 다 경인지사에서 커버를 하니까 빙어 축제 뭐 가서 이제 MBC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제 축제를 유치해오는 뭐 그런 업무들을 맡는 거죠. 또 근데 더 신기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수원에서 유배돼 있을 때 같이 유배돼 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광우병 PD 수첩 당시에 그 제작팀이었던 이춘근 PD님이셨는데. 다 해와요, 또. 맡은 바 임무를 선배, 그걸 해오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나도 뭐, 이렇게 뭐, 놀 수만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되던데? 한 20억 땡깁니다, 20억. 생각보다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에서 이제 최하 등급을 주고 얼마 전에 이제 MBC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몇 개 누적시키면 해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쉬운 해고 사실 당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려고 했던 게 MBC가 그 발원지였던 거죠. 네. MBC가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고 MBC가 이걸 들고 와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해도 노동법 소송 들어가서 안 걸리겠냐 하고 이제 뭐 로펌들 저희가 소위 이름 알고 있는 대형 로펌들 가서 물어봤는데 친기업적으로 소문났던 그 로펌들에서 근데 이건 좀 안 됩니다라고 막 바꿔먹고 돌아왔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평가 저성과자로 해서 부당 정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네. 아니면 그 성과를 내버리면
봐라, 이 정보 보내놨더니 잘한다. 그래서 성과도 잘 올리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려고 거기를 막 만들어 놓은 거죠. 부당정하게 사실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이우환 선배도 공범자들이 나와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발령이 됐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일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내팽개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을 안 하고 싶고 그럼 뭐 책이라도 읽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거기는 완전 개방형 사무실인데 제 뒷자리에 당시 김재철 사장 당시에 옆에서 가방을 들고 다니셨던 분이 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파티션 너머로. 감사하시는구나. 네. 그런 정말 수용소인 거죠. 거기서 앉아서 책을 보는 건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은 이렇게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제가 갤럭시 노트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핸드폰에다가 PPL인가요? 깨알 같다. 삼성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2013년부터 4년 동안 갤럭시 노트 3를 쓰고 있는데 바꿔달라. 네. 노트에 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핸드폰은 제 등발에도 가려지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만화를 그린 거죠. 시선을 피해서 그게 이제 웹툰의 네. 시작이었군요. 너무 심심해서 네,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예능 PD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뭐, 예능 PD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소개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편에서는 그냥 심심풀이로 좀 대충 끄적끄적 그렸는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2편부터 좀 신경 써서 그려야지. 그랬는데, 해고가 나면서 기사가 나면서 다들 1편 그림만 쓰시더라고요. 캡처를. 잘 그린 것도 있다. 뒤에 가면 그림체가 나아집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캡처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그걸로 해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엄청 좀 화제가 되고 그걸로 기사가 났어요. 그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는 걸 보고 이거 뭐 흥미로운 사례니까 기사가 안 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었는데도 기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안 써요. 네. 그런 거 안 해. 몰라. 그런데 기사가 나자마자 바로 이놈 시키 정직시켜가지고 유배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이 짓을 하고 있네? 해서 이제 바로 인사비가 호출이 되고 일사천리로 해고가 되는데 그 인사에는요, 앞에 정직 6개월 때는 제가 들어갔는데 막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막 이렇게 소명도 하라 그러고 막 난리였다고 했는데 여기 인사에는 딱 들어가서 자, 소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냥 바로 해고가 그냥 결정돼 있었던 거죠. 재고의 여지 없이. 네. 그래서 그 웹툰 때문에 해고가 결정이 나고 나니까 당시 제가 썼던 그렸던 만화를 기사화했던 지면의 기자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MBC 로비에 와서 권성민 왜 해고했냐고 얘기하다가 청경들한테 끌려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음의 빚을 되게 많이 느끼셨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 받고 복직이 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빚을 덜었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연락도 주셨는데 경영진이나 임원진들이나 특히 그 유배지에 배치돼 있던 부역자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요. 부역자니까 저희가 이제 유배자들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들도 여기 수업 뭐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기 싫거든요. 네. 아침 9시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 이렇게 조금만 10시쯤 가볼까요? 그래도 없어요.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수원 전국 사무실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관리태만으로 이제 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자기한테 문자하라고. 네, 근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누구누구 총국장님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하고 웃음 있죠. 그 꺽쇠 웃음 있죠. 꺽쇠 웃음. 네. 저희 이렇게 좀 어색한 사이일 때 무게감을 덜기 위해 쓰는 그 꺽쇠 웃음. 그거 네 꺽쇠 웃음. 항상 그 답장이 왔어요. 총국장님 저 이제 퇴근합니다. 못 맞추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네 웃음. 근데 제가 해고 처분 받은 날 해고 이제 처분을 받고 총국장 어쨌든 담당 부서장이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총국장 오늘 인사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저 해고 처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뵐 일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웃음. 복사해놓고 썼네. 야. 복붙. 네. 일관성이 있으시네 그래도. 그러네. 그 신명 깝시다. 누구예요? 김주태 총국장.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영전에 있습니다. 그 아저씨도 이제 사실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저 비리로 해고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리로 해고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제가 인사위원회 가서 해고가 될 것 같다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저를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불러서 그 자기 총국장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 앞에 앉혀놓고
나도 옛날에 해고를 겪어본 사람인데 급이 다른데. 야, 양상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 돈봉선을 느끼면 어떡해. 김주태라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국 기자 출신인데 네. 빼어난 기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이렇게 후킹하는 쪽으로는 아마 좀 능력이 계셨던 분인 것 같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된통 걸려가지고 바로 해고 당시에 이렇게 경영진에 충성한 사람인데도 해고시킬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근데 기자가 돈을 후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테 뭐를 핑계로 이걸 뭐 취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땡긴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여튼 해고를 당한 적이 있고요. 복직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김재철 지하에서 복직이 됩니다. 김재철에게 충성맹생을 했던 걸까요? 국민과 사회가 나서서 이제 그걸 밝혀야 되겠습니다. 커터가를 살짝 넣으셨던 것 같아요. 여튼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리로 해고됐던 사람들이니까 중요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인지사 이런 데서 보냈다가 최근에 보도국의 간부들도 파업 돌입과 동시에 보직을 사퇴하고 상당수가 조합 가입을 하고 내려오니까 보직을 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중앙부대에 드디어 진출합니다. 국제부장이 됩니다. 국제부장. 아, 진짜. 국제부장이 되고 나서 그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네. 밤 12시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아이템 지시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일다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그 기쁨에 환희에 찬 얼굴로 퇴근을 안 하고. 퇴근하러 밤 12시 넘어까지. 진짜 좀 신기하네요. 대단하다. 어떤 사고방식을 하면 그렇게 창피한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있지. 순수하신 분이죠. 네. 나도 해고가 돼본 적이 있는데 퓨어하다고 하지. 퓨어. 네. 네. 그래서 저희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은 주로 사내에 지지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절대 충성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이런 거를 시켜줬어. 얼마나 먹겠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정직 6개월 당하시고 해고 당하셨잖아요. 네. 해고는 뭐 그냥 해고 다 알 테니까. 근데 정직 6개월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해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흔하게. 아 그렇죠.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게 월급이 일단, 안 나오나요? 네, 당연히 월급 안 나오죠. 오. 출근을 안 하고 출근하지 마라. 넌 돈도 안 받는다. 라는 건 해고랑 정직 6개월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네. 이제 해고는 돌아올 거란 기억이 없는 거고요. 음. 정직 6개월은 나중에 6개월 뒤에는 이제 출근도 시켜주고 돈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정직 6개월이 좀 더 잔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해고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신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 돼요. 물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데 정직 6개월은 사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사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면 안 돼요. 세금도 잡히면 안 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수입 없이 지내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 그렇지. 어떻게 돈은 벌어야 살잖아요. S펜은 있고 내 그렇지. 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서 노조를 만드셔서 고통을 분담하는 노조원들의 어떤 생계비 지원과 함께 네. 실제로 그때 이제 노조에서 돈을 미리 이렇게 조합비 거둔 걸로 뭐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시고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해고됐을 때가 이상호 기자 선배도 해고가 되셨을 때 그래서 해고자가 총 8명. 해고자가 한 명씩 늘 때마다 걷어야 되는 조합비가 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조합비도 늘립니다. 그래서 사실 조합원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직자 혹은 징계자들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히 같이 조합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부담은 별로 없어도 돼요.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얼마나 따졌는지. 그렇군요. 정확하게 PD들이 모릅니다. 네, 몰라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지도 모르고요.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 그 방송사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이란 걸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 버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월급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착각하시는 게 방송사 사람들은 파업을 해도 월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2012년 170일 파업 때 6개월 동안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동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거기에 좀 무관심하고 약간 좀 바보스러워요. 그런 면에서는. 그 170일 파업을 한동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집이 좀 여유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냥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사실 지원을 거의 안 받고 제가 다 벌어서
생활비, 뭐 학비, 등록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벌어서 다녔는데 그렇게 좀 힘들게 다니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연봉을 많이 준다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지. 입사는 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치. 입사는 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그렇지. 야. 이건 뭐 좀 가외 얘기인데, 2012년 파업 찬반 투표 하는 기간에, 네. 그때 당시 이제 여의도 시절이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여의도의 지하 1층에 이제 기업은행이 있었는데,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내려갑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러. 근데 줄이 수십 미터가 쫙 서 있어. 그때 마이너스 통장 냈던 사람 중에 그걸 다 갚은 사람이 아직도 거의 없어요. 그러겠죠. 예, 저도 아직 지금 네. 이게 정확한 액수는 저희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아직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MBC 노조원들도 그렇고 저 개인으로도 그런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저는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저 해고가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해고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해직 언론인들 대부분은 40대 이상이셨고 뭐 조합에서 집행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혹은 기자거나 뭐 시사교양 PD거나 이런데 예능 PD가 그것도 이제 막 30을 넘긴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신기한 해고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해고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엄청 복받은 해고자죠. 조금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조합원들 아주 튼튼하고 똑똑한 조합이 있고 법정 소송들도 이제 같이 해주고 그 제가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사도 많이 나고 이게 MBC가 얼마나 부당한 해고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해고 관련된 자리에 가면 저 같은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이 부당함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합, MBC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당한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게 다 저희 빚인 거죠.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부당함과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챙길 수 없으니 너희가 제발 좀 제대로 된 언론이 돼서 그런 것들을 대신 좀 알아줘라 하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갔었어야 되는 응원까지 다 저한테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파업을 했을 때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의 몫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능에서 방송 라디오에서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포맷이나 컨텐츠나 출연자나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뭔가 태클이 들어오거나 했던 케이스들을 사실은 예능은 잘 몰라요. 그냥 웃고 넘어가니까 보도나 이런 것처럼 심각하게 보질 않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요. 보도랑 시사교양은 그걸 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저희는 안 해도 되는 곳이라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예능에도 어느 정도 풍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좀 시사적인 이슈들을 다룰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예능에서 가장 좀 그나마 보도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각 방송사마다 있는 그 연예정보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섹션 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을 다루니까 근데 이런 경우 같은 되게 보도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되게 직접적으로 검열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 당시 이제 추모하는 뭐 글을 올리고 포스팅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뭐 곳곳에서도 다뤄서 우리도 다루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아이템이 이제 바로 힐이 되고 근데 이제 큰 차이는 그거죠. 보도국이 그걸 보도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욕을 하지만 예능이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죠. 아, 안 했구나. 뭐,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능이 뭐 보도나 시사교양 PD들이 당한 것들에 비하면 훨씬 조금 그나마 안전하다고 싶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그런 검열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표적인 건 이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윤도현 씨나, 표창원 씨도 한동안 굉장히 정치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으로서 좀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웠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알쓸신잡에서 나와서 뭐 되게 잘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이라도 현 정권에서 싫어할 것 같은 이제 연예인들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이제 좀 재밌는 사례 하나가 DMC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사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강환 사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생긴 약간 관제 행사 느낌이 나요. 좀 그거는. 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걸 결국에는 예능 PD들을 데리고 와서 되게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이것도 해라. 이러고 이제 시키거든요. 굉장히 큰 어떤 페스티벌이니까 근데 하는데 이제 거기에
현장 콘서트니까 이제 현장 공연을 되게 잘하기로 소문난 몇몇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이승환 씨 당연히 안 되고요. 김장훈 씨도 이제 콘서트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장훈 씨를 섭외를 해서 콘티에 올렸는데 당시 본부장이 세월호 단식하던 분이잖아요. 미쳤냐 이거를 하려고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연주하던 PD가 하겠다. 하게 해줘라. 안 된다. 본부장 라인에서 사실 위에서 오더 내려온 것도 아닌데 네. 본부장이 그냥 왜냐면 이걸 내보냈다가 위에서 난리를 치면 이제 자기가 위험하니까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난리를 치니까 아 그럼 네가 안강원 사장한테 가서 직접 보여주고 해라. 그래서 PD가 직접 갖고 왔대요. 안강사한테 그걸 콘티를 보여줬어요. 오. 근데 안강원 사장이 해라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모른 거죠. 김상훈 씨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다니까 분들이 지들끼리도 이 체계가 없어. 기사가 안 나면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기사 약간 자기들 거울 같은 거죠. 아, 이게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처벌해야겠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2012년 파업을 마치고, 170 파업을 마치고 2012년 7월에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얼마 안 있어서 무릎팍도사 팀으로 갔어요. 여기 무릎팍도사 팀에서 쭉 방송을 하다가, 12월 19일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주에 무릎팍도사 방송에 나가는 게스트가 김상경 씨였어요. 배우 김상경 씨. 그분이 화려한 휴가에서는 시민군 역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무릎팍도사는 또 그분의 어떤 이런 연예인의 개인사를 되게 속속들이 좀 파헤치니까 특전사 출신인데 그래서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 때 거의 구조대원으로도 갔었고 뭐 이런 나름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실제 특전사셨군요. 네네네 들려주시는데 본인이 있었던 특전사 부대가 5.18 당시 진압부대였대요. 그래서 아직 그 부대의 당시를 기억하거나 관련자들과의 관계가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분들은 이쪽 군인의 입장에서 뭔가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는 이제 배우로서 광주 문제를 다루는 영화에 출연을 해서 시민군으로서 뭐 하는 이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풀어냈죠. 그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하고 자막을 썼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경 씨가 이게 이제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당시 진압부대로 갔던 군인들이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그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던 것들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가장 나쁜 건 이들을 이렇게 서로 대치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책임,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당시 분위기로서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고 방송에 나가야 되는 자막이다. 그래서 자막을 굉장히 이렇게 또박또박 한 글자 받아 써가지고 종편을 해서 종합 편집을 했어요. 근데 시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건 너무 김상경 개인에게 책임을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몰아넣는 것 같다. 방송에 나가면 어차피 이 여파는 다 본인이 져야 될 텐데 누군가 들로 바꾸자.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뭐 책임자가 온전히 한 사람은 아니니까 누군가들의 책임이 아닌가로 자막, 그러니까 오디오랑 달라요. 오디오랑 자막이랑 다른 상태로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방송 나가기 전에 완제라고 최종 그 테이프에 뜨는 작업을 하잖아요. 완제를 하는데 완제는 이제 뭐 기술 감독님들도 와 계시고 대부분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 와서 함께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5.18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능 보시면 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 나오면 밑에 설명 박스가 살짝 나가죠. 그래서 뭐 5.18 민주화 운동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신군부에 대항했었던 뭐 이렇게 설명 자막을 제가 썼는데 그날 그 완전 날이 12월 20일이었어요. 12월 19일 대선이 펼치고 개표가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이 이제 확정이 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방송에 나가는 완제였는데 어떤 스태프분이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농담으로 약간 자조적인 야 이거 이제 폭동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농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MBC 분위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였던 거죠. 그런 농담들, 그런 자조적인 어떤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내면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스를 것 같은 게 있으면 미리미리 막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막도 그렇고 뭐 섭외도 그렇고 위에서 딱히 오더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레 겁먹고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능 안 하면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러면서 되게 예능 PD들도 좀 자괴감에 많이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사가 안 나면 모르거든요. 일단 질러봐야 되는 건데 그게 단적인 예로 제가 그래서 해고 기간을 거치고 복직 판결이 나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선배가 그 당시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이제 연출을 했던 선배였어요. 제가 이제 해고 기간 중에도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서 심지어 해고투를 한번 그렸었거든요. 해고 기간 중에도 이렇게 만화를 한번 그려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관련된 이제 재밌는 예능이다라고 이제 만화를 그렸었는데 그 선배하고도 좀 개인적으로 같이 일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복귀하면서 내심 마리텔 팀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뒤에까지로 이제 배정이 났거든요. 뒤에까지도 저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애정이 많이 갔던 프로그램이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마이리틀 텔레비전 선배가 저를 되게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대요.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를 글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걔 거기에 보내면 또 정치적인 자막 쓴다. 듀엣가요제는 정치랑 가장 거리가 먼 어떻게 짜맞춰서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 네, 그 어떤 프로그램 중 가장 정치가 먼 듀엣가요제에 넣으면 얘가 그래도 이거 음악 프로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이상한 풍자를 시도하진 않겠지 해서 이제 글로 배치가 됐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 둘은 마치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듀엣이네요. 이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정농단 같은 화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못 견디거든요. 사실 예능, 드라마, 스포츠가 돈을 잔뜩 벌면 이제 그 나머지를 뭐 이제 보도국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건데 가장 촉도 좋아야 되고 가장 센스도 살아 있어야 되고 가장 실무단에서 열심히 이제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예능국인데 이렇게 다 포떼고 차떼고 다 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성과만 내라고 하면 딴 데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나갔죠. 얼마나 나갔습니까? 18명 나갔습니다. 네, 거의 20명 가까운. 전체가 몇 명이죠? 예능국에. 저희가, 뭐, 보직 간부들까지 하면 한 60명 되고요. 빼고. 빼고 그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평피들만 하면 한 47, 8명. 그럼 거의 반 3분의 1 정도가. 반 뭐 이렇게. 네, 가까이 지난 나가네요. 9년 동안 18명 나갔습니다. 예능 PD. 제가 2012년에 입사할 땐 제가 이제 완전히 막내였으니까 제 위로 한 40여 명이 있었던 건데,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서 뭐 후배들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뭐 위에 계신 평PD가 이제 좀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해고라서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회사를 돌아오고 나니까 저 입사했을 때 있었던 선배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없는 거예요. 저는 시청자였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MBC 예능이 KBS, SBS랑 굉장히 달랐잖아요. 달랐죠. 기획 자체가 달랐어요. 근데 대표 선수분들이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뭐 신정수 PD 중국 가시고 네네. 모르겠습니다. 여운혁 CP는 무슨 이유로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 선수들이 MBC에서 쭉쭉 빠지시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MBC 예능의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떠나시는 뭐 동료 선배들 이렇게 보면서 어떠셨어요? 방송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도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MB 정권 이후에 MBC가 망가진 가장 큰 부분은 보도 영역이 침해됐다는 건데 이러면서 그건 이제 직접적인 팩트고요. 검열이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문화거든요. 네. MBC의 지금 가장 큰 장점, 이제 예능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위계가 없는 조직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철영 선배님하고도 저 연차가 한참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다리 꼬고 앉아서 얼마든지 그냥 얘기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 몰랐네. 다리 꽁. 몰랐네. 풀겠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게? 저희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조직 문화란 게 수평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수익적 명령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런 곳이었어요. 보도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는 좀 수직적 명령 체계 업무 특성상 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본부장이 막내 기자의 단독 특종 기사를 막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기저에는 강력한 조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년 공채 기수로 들어온 그 기수 문화도 사실 좀 있었어요. 이게 물론 다른 회사에서는 순혈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좀 욕도 좀 먹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또 하나의 또 강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기저이기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그 전에 이제 MB 정권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드러났듯이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듯이 하려고 했던 게 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수익적인 명령 체계만 살아남는 그런 회사로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자율성 이게 만개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런 문화에서만이 사실은 그
방송에 좋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토양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일반 회사에서도 최근에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해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익적인 어떤 그 계급 체계 혹은 직급 체계를 없애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BC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걸 끊어놓으려고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애뉴얼리 있었던 신입 공채,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오로지 경력직 직원들만 뽑고 경력직 직원들도 회사에서 다 사전에 외부 컨설팅에 돈을 들여서까지 이들의 이제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SNS에 프로필 사진에 세월호 노란 리본이 있다. 이러면 다 아웃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저장 과정에서 다 거릅니다. 그리고 SNS에 어떤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다? 다 뺍니다. 무조건 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굉장히 여러 차례 뽑아요. 또 경력직 직원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뽑는데 여러 차례 뽑았으면 한 번에 좀 모아서 연수원에서 같이 연수시킬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열흘 차이로 뽑아도 같은 연수원에서 같이 못 만나게 합니다. 누가 누군지 같이 일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같은 PD라도 예능 PD, 드라마 PD를 열흘 차이로 뽑았으면 이들을 사실 뭐 한 분기에 모아서 연수원에서 같이 연수시킬 만도 한데 같은 시기에 연수원에 같이 못 있게 합니다. 다 끊어놓은 거죠.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수직적인 명령체계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2015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그 시무식 새해를 맞이하는 그 뭐 이렇게 임원들 모여서 하는 연설 자리에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의 목표는 사내 평등주의 타파다. 그래요? 이런 평등주의를 얘기를 타파한다고요?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MBC 위기가 없다는 거죠. 그 미생 그 만화랑 드라마 보시면 그 치열한 사내 정치와 막 어떻게 타부서와 경쟁을 해가지고 뭐 따내고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PD 이렇게 선후배들끼리 막 그 만화가 이슈가 됐을 때 뭐 드라마가 이슈가 됐을 때 와, 저런 회사에서 저렇게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그때 있었던 그 정영아 위원장님 지금 해직 2012년 위원장이었던 분이 그 얘기를 야 우리 회사 경영진들은 회사가 이래야지라고 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 진짜로 그런 걸 원하는.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긴 게 평PD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게 뭐 부역자, 보직간부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평PD들 사이에서 아직도 그런 위기 없는 문화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아직도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맨파워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MBC 제작 환경이 예능 제작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 인기 순위 안에는 MBC 예능들이 몇 개가 남아 있는 것도 다 맨파워로 사실은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저희 평PD들끼리는 뭐 정말 위기라고 할 만한 거 일할 때 정도 일할 때도 근데 뭐 후배의 의견이 맞으면 선배가 그 네 말이 맞다고 사실은 PD라는 직업은 제가 볼 때는 뭐 연출자가 돼서 뭐 시청률 지표가 나오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편집을 한다거나 자막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누가 더 잘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일이 PD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애한테 더 많이 맡기게 되고 당연히 연차랑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발언권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런 문화가 상당히 위계 서열을 약화시키는 문화고 거기서 창의력이 발휘가 되고 실력본위의 어떤 조직 운영이 되고 하는 되게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뭐 쓸데없는 것들, 뭐 옷차림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건 일은 사실 없었고요. 뭐 나간 이제 PD 한 분 중에서 굉장히 그런 약간 저희 소위 사이코라고 하는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폐지가 돼가지고 술 잔뜩 먹고 국장실에 문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내 프로그램 왜 폐지시켰냐고 막 그 국장실 책상 위에 들어눕고 막 그랬는데도 이 새끼 술 많이 먹었네. 그냥 그러고서 내가 정신 차려 이러고 내보냈던 게 그때의 문화였던 거죠. 항상 그런 게 옳은 것만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그랬으면 이제 뭐 프로그램 뺏기고 뭐 이제 신사업개발센터라고 저희가 예능은 경인지사 이런 데로는 안 가요. 밑보이면. 그렇지만 예능의 범주 안에 있는 DMC 페스티벌 부서라든지 뭐 신 컨텐츠 개발 부서라든지 방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서로 쫓겨나고 사실은 이직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그런 데로 쫓겨나 있다가 결국 방송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타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들 훨씬 제작할 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방송을 지켜내야겠다라는 어떤 MBC 사원으로서의 언론사 사원으로서의 의지도 있지만 내가 내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PD로서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거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이 너무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직한 선배들을 뭐 비난하거나 뭐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안에서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경직돼 버렸고 심지어 옛날에 그런 문화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서 더 그런 거죠. 이 바뀐 문화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혹시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해가 없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서, 뭐 페스티벌을 하는 부서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그 일을 잘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방송을 잘 만드는 그리고 방송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거기에 갖다 놓는 게 문제니까 그렇죠. 뭐 하여튼 이게 빨리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원래 있는 부서를 유배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막 되게 죄책감을 공유하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사실 수원총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원총국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저희가 유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연히 거기에서 그냥 멀쩡하게 일 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왠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여러 사람 되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채로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사실 채용은 일을 할 사람이 더 필요해서 더 일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뽑는 게 채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MBC의 채용은 뭐 예능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면이 없습니다만 뭐 저기 아나운서나 보도 같은 경우에 일할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일 안 시키기 위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자체도 이미 굉장히 문제인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 정말 그리고 언론사 방송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굉장히 그 되게 티오도 없고 막 보면 3년 4년씩 준비해가면서 기자 되고 PJ 되고 싶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채용 한 번 열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가끔 받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해고됐을 때 몇 년 전에 저는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뭐 PD님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3년 뒤에 제가 복직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저 몇 년 전에 메시지 보던 누구입니다. 지금 MBC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채용에 제가 들어왔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열렸는데 갈등을 많이 했는데 뭐 PD님 볼 낯이 없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회사 사원들 중에. 그걸 악용한 정말 악랄한 거죠, 사실은. 그 경영진이. 그 간절함을 이용해가지고. 직업을 잃게 만든다, 해고, 쫓아낸다, 이게. 저는 그냥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쫓겨나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도움을 받으면 된 얘기니까. 물론 그게 큰 문제죠. 근데 더 첫 번째 문제인 건 약간 존엄성을 뺏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공이 말씀하신 게, 우리 방송 만든 거 말고는 사실 잘 뭐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목수가 나무로 뭘 만드는 거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냥 그거 하면서 그냥 살아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막 나뉘고, 입장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막 미안해야 하고, 근데 이들이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뭐 이것만을 원했던 건데 그걸 하나를 뺏어놓으니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 이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들어도. 이분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50분씩 랩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숨 다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혹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어벙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어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할 틈이 없어요. 이분들 뭘 물어봐 우리가. 좋네. 그러니까요. 네. 날로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송하기 좋네요 이거. 네. 복귀하시면 복귀 기념으로 한 번씩 또 50분씩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파업을 많이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평시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KBS에서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 PD들이 두 분이 오시는데 네. KBS에서 나름 파업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격려 메시지는 한 번씩 해주시라. 그래요. 이분들이 평시에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거든요. 잘 될 때는 뭐 그렇지. 경쟁하는 네. 데니까. 언제 KBS PD를 칭찬하겠어요. 격려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저기 고생 많으시고요. 힘내세요. 네. 야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번 파업이 지난 2012년 파업과는 달리 저희한테만 너무 좀 관심이 집중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이 관심을 나눠드릴 생각은 별로 없고, 뭐 힘내시라. 뭐 일단 그 정도의 덕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걸 들려드리고, 답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잖아요. 자, 우리 권 편님. 내일 녹음하실 때 이거 먼저 들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똑 떼어가지고 MBC 쪽 반응은 이랬다.
자, 답가를 들려달라 이렇게 해야겠다. KBS 국민의 방송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또 오랫동안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두 분한테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PD님부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진심으로는 저희 관심 KBS에게 나눌 생각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S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댓글 같은 거 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의외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포탈에 기사 나오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청원들이 가끔씩 이렇게 어느 포탈 사이트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청원들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이 팟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공범자들을 안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제 IPTV에도 풀렸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그 영화를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그 응원이나 관심들이 다 저에게 빚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신나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좀 더 감시해 주기를 바라고 좀 더 제대로 된 방송 언론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그 명령들을 저희가 정말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응원과 격려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저분들이 돌아가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슬러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또 굉장한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 MBC 구성원들이 다시 해야 되는 몫인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의 최종 수혜자는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니까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라디오에서 TV에서 쟁쟁한 프로그램들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